안녕하세요. 8월 23일 일요일 지표 추적자입니다. 원래 지표 추적자는 지표 이제 추적하는 건데 금요일에 못하니까 금요일에 RTS를 하니까 금요일 지표를 약간 한번 뛰어 넘어가지고 그냥 그 핑계로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 애널리스트들은 특히 더한데 애널리스트들은 주말에 거의 못 쉬어요. 왜냐면 월요일 아침에 그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나 기관 투자자한테 우선 그 상황에 대한 그런 뷰를 보내야 되고, 그리고 또 개인분들 보시라고 보고서도 월요일 아침에 내거든요. 근데 월요일 아침에 내려면 일요일 오후에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늦어도. 그래서 정리가 되면 그걸 이제 에딧한다고 하는데, 그 정리해서 예쁘게 해가지고 그 승인도 받아야 돼요. 컴플라이언스랑 센터장님 승인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다 거쳐서 월요일 아침에 나가려면 주말에 거의 못 쉽니다.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특히 이제 시황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못 쉬고요. 저도 애널리스트 아주 초기에는 시황 하다가 금리 시황이랑 매크로 시황을 내다가 이제 좀 긴 보고서, 롱 보고서, 롱 레포트나 기획 보고서 같은 거 내고, 그러다 이제 주간으로 내고, 그거를 계속 하고 있네요. 더 빡세요, 근데 요즘에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주식은 대충 해도 됐었거든요. 예, 매크로하고 금리하고 커머디티 정도만 하고, 이제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 이제 금리 전략하는 분이 이제 저희 팀에 같이, 최강혁 전 센터장이나 LS증권 지금 센터장 형인 중호 형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면 됐었는데, 그래서 그 종합뷰라고 해야 될까? 주간에 대한 이 하우스의 뷰 이렇게 나가면 됐는데, 이제 주식까지 하다 보니까. 게다가 그분들은 또 주식 전략만 하면 되는데, 코스피나 코스피 같은 전략 또는 섹터까지만 하면 되는데, 개별 주식은 또 이제 각자 섹터 애널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제가 거의 다 하고 있죠, 제가. 매크로 얘기하고, 시장 얘기하고, 뉴스하고, 그리고 개별 주식까지 가끔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해 죽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주식까지 포함시켜야 되는데, 역시 이제 제가 하면서 이건 혼자는 못하겠다. 결국은 누군가 이제 도움을 필요하거나 또는 AI를 열심히 어떻게 해가지고 좀 잘 해봐야겠다. 이렇게 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제는 정말 처음으로 8시간 잤거든요. 어제 8시간도 아니지. 1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났어요. 6시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실 9시에 와서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밥은 먹습니다. 밥은 먹고 중간에 좀 낮잠도 누워서 자고, 책상에 누워서 자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이러다가 그냥 무슨 리서치 전략 센터를 만들게 생겼어요. 자꾸 한 명, 둘 명씩 늘어나겠죠. 저기도 주식 전략하는 친구, 그러네. 그러다가 그냥 헤지 펀드로 전환하면 되겠네요. 그죠? 전 이제 나중에 헤지 펀드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이제 운용하는 조직을 만들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제 꿈 아시겠지만 1조를 벌어서, 1조가 좀 모자라나? 한 1000조 벌어서 니케이 쇼 치는 게 제 꿈입니다. 다 1000조면 500조 이뤄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니케이 쇼 쳐서 정의를 세우는 게, 자본주의의 정의를 세우는 게 제 목표입니다. 니케이 일본 놈들이 너무 반칙이 너무 많아. 빠지면 중앙은행이 사주는 게 어딨어, 사실은. 그죠? 네, 거기까지만. 미국은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미국은 비상 상황에서만 그러잖아요. 물론 지금도 사고 있긴 한데 조금씩 줄이려고 하는데, 일본 놈들은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옛날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자본주의가 망가졌다고. 저는 제 시장 자본주의 저 엄청 사랑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것만 한 게 없어. 아무리 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사실 이것만 한 게 없어요. 왕정도 망했고, 공화정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다 망했거든요.
사실 뭐 이 정도가 딱 좋은데 이놈들이 이제 타락해가지고 그 적당함을 잊고 그냥 계속 가격만 올리는 거예요. 가격만 올리는 거야. 어떤 그 뭐 체질적인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가다가는 오히려 이 좋은 체제가 오래 못 갈까봐 겁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어떤 제가 뭐 정의감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요. 어차피 저 살 때까지는 대충 살겠지 뭐. 하지만 뭐 그런 건 다 지표 추적자의 살 얘기는 아니고 그 날이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어제는 좀 쉬었고 오늘 이거 끝나면 뭐 또 할 일 있으니까 다음 주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혼자 하니까 되게 빡시네요. 여러 가지 막 행정 처리도 많고 어쨌든 오늘은 지표 추적자 앞부분에 지표 추적한 다음에 뒷부분에 약간 다음 주에 대해서 단상 다음 주 준비해야죠. 월요일도 뭐 다음 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유일하게 주말에 일요일에 한국 시장 얘기하는 방송이 됐네요. 그죠? 일요일에 이제 미국 시장 정리해 주시는 분은 꽤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시장 전망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그게 조금 기다려지잖아요. 약간 뉴스 같은 거 보더라도 다 취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요일에 또는 토요일에 토요일에 있는 일까지 정리해야 되니까 일요일에 좀 정리하는 기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리화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외국인 순매수, 이건 이제 금요일 건 거죠. 금요일에 외국인이 0.1, 그러니까 0.1조 원이니까 1,000억 원 팔았다고 나오는데, 이제 넥스트까지 다 하면 5천억 원 팔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월요일까지 팔아가지고, 지난주에는 순매도로 끝났고요. 여전히 이제 조금 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이. 덜 팔고 있는 거지. 파는 걸 멈췄다고 볼 수 있지, 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금요일에도 외국인이 좀 팔았다. 선물을 사서 뭐 중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렇게 기준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린 계속 본장에서 판 외국인 순매수만 보고 있으니까. 코스피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은 여전히 178조 원 지난 2년간 누적으로 팔았고, 개인은 85조 원 샀고, 개인 매수의 대부분은 2026년 5월, 올해 5월부터 산 겁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았다가 순매수는 대부분 2026년 5월부터 산 거고요. 기관은 뭐 60조 원 정도 산 거고. 이게 지난 2년이라서 지난 금요일부터 뒤로 2년이라서 계속 변해요, 숫자가. 왜 누적적으로 뭐 이번 주에 100조 샀는데 왜 100조가 애드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누적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동평균 개념인데 왜 그렇게 하냐면 사실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삼성전자 산 외국인이 지금 의사결정할 때 그 2년 전에 산 거를 참조하거나 또는 그게 영향을 줄 확률이 줄어들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2년도 사실 전 길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짧으면 또 너무 이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2년 정도로 전 잡은 거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모델마다 다르고요. 어쨌든 제가 보고 있는 건 한 기준만 잡으면 변화는 어쨌든 볼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지표를 8년째 보고 있습니다. 8년째. 사실 이런 걸 이제 만들어 놓은 거는 애널리스트 할 때니까 13년 전인데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건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코스피 이제 가격 지표 굉장히 중요한 한국 투자, 국장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가격 지표. 코스피는 6,900에서 끝났고요. 7,000에 못 갔죠. 화요일이 7,200 정도가 고점이었고 저점이 6,400 좀 넘습니다. 지난주에도 7,200하고 6,400이니까 600포인트 거의 10% 위아래가 있었던 거예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긴 아랫골이 나서 거의 1% 정도 하락했죠. 주간으로 보면 금요일에 RTS에서도 봤지만
보시면 120일 이평 여기 요 노란 선을 상회에서 끝났고요. 6,900으로 여기가 6,876 정도 되는데 어쨌든 중요합니다. 이런 게 뭐 액이 요만큼 올라갔어라고 하지만 이런 게 이제 그 시그널을 보는 CTA가 커머디티 트레이드 또는 트레이딩 어드바이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라고 부르거나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그냥 어떤 시그널을 나름 자기들의 시그널이 있어요. 요거 치면 요렇게 한다. 이런 게 복잡하게 설정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한테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여기까지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데보다 이렇게 그냥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이평선이나 이런 거를 안 건들고 있는 레벨 그런 상황보다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일간으로 121선을 뚫고 올라갔다는 건 중요한 거다. 그리고 여전히 21선 이평 위에 있으니까 21선 위에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지금이 8월 23일이니까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7월 23일부터 그 코스피 지수를 종가에 산 사람들은 플러스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꽤 많이 플러스예요. 여기서니까 5%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산 사람들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지난 한 달간 산 사람들은 차익 실현 욕구도 있지만 여유가 있는 거죠. 빠지더라도 5% 정도 빠지더라도. 그리고 121선 이평 위에 있다는 건 120 영업일이면 한 달이 20 영업일이라고 하면 6개월인데 6개월 안 되죠. 한 5개월 정도. 5개월 전부터 산 사람들은 그래도 플러스란 얘기예요. 마이너스는 이 위에서 산 사람들, 이 마이너스인 거고 그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그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121선 이평 위에 있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 지표 6,900이라는 숫자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6,400 되게 중요하고 뭐 지표 추적자긴 한데 잠깐만 주봉도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니까 코스피 어디 있어? 코스피 주봉인데요. 여기 중요합니다. 보시면 아랫꼬리 굉장히 긴 아랫꼬리가 저점이 마이너스 8.27%였어요. 6,400. 6,400이 여기죠, 여기. 딱 21평이죠. 21평을 딱 딛고 올라간 거고요. 전주보단 좀 하락했지만, 뭐, 약간 고무적이다. 아랫꼬리가 있는 게 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지표도 그렇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뭐 그렇게 약한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느낌상. 이제 금요일에 좀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그건 좀 이따 볼 거고요. 코스피 일봉, 코스피는 이제 6,900으로 끝났고, 코스닥은 얼마였을까요?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800 근처였잖아요. 그죠? 제가 이걸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마치 수업처럼, 그냥 기억하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코스피 6,900, 6,900, 그리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이때쯤이면 미국채 10년 금리도 생각나셔야 됩니다. 이거 거의 한 달째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채 10년 금리 한 4.7 정도 이렇게 생각나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은 한 800인 거죠. 800으로 하락했어요. 40포인트나 하락했고 많이 하락했죠. 예, 그 금요일에 많이 하락했어요. 보시면 4.63%나 하락했고 그래서 코스닥 종합지수는 900을 못 찍고 하락했고 801포인트로 끝났고 여기가 이제 이 초록색 선이 21평인데 이게 788입니다. 그래서 제가 788 이 어떤 의미의 숫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666하고 이제 결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21평을 봤는데 788이야? 그럼 왠지 777?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777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요만큼만 내려면 777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인가? 뭐 이런 생각.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한번 사보려고요. 777에. 왜 사고 싶은지는 이제 아시겠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뭐 이게 시뮬레이션 세상인지 한번 또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죠? 거기 찍고 또 올라가면 좀 웃기긴 하겠다. 그죠? 근데 뭐
차트 상으로는 뭐 볼린저 밴드가 위쪽으로 이렇게 뻗고 있고 21일평도 얘는 올라가잖아요. 그죠? 코스피는 평행인데 오히려 내려갈 것 같은데 코스닥은 사실 21일평이 올라가고 있어요. 변동성은 좀 컸지만. 그래서 근데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유 없이 빠지니까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거고. 코스닥은 800포인트입니다. 코스닥 800포인트, 코스피는 6,900포인트. 나스닥은 금요일에 이제 상승했어요. 금요일에 본장에서 상승했는데 선물은 아시아장에서 상승하다가 금요일장에서 막 밀리다가 뭐 다시 막 엄청 공방을 하다가 결국은 상승해서 끝나는 거 봤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상승할 건 없었는데 뭐 악재 오히려 호재도 없었고 그런데 뭐 그냥 자율반등이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스닥도 뭐 이제 차트의 어떤 마법인 거죠. 보시면 요 검은 선이 26,000포인트 정도인데 요게 61 이평입니다. 이동평균 61 이동평균. 잠시만요. 왜 이렇게 커져? 야, 이렇게 커지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60일 이동평균이고 이제 이 초록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인데 이게 약간 뚫었다고 보긴 좀 그런데 살짝 뚫긴 했어. 살짝 뚫긴 했어요. 그래서 나름 골든 크로스야. 나름 이거를 이제 골든 크로스랄까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되게 예민한 예민한 모델들은 잡긴 잡아요. 그리고 뭐 이제 좀 한번 크게 해보겠다 이런 데는 잡긴 잡는데 그래서 그런가 뭐 그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미국 3대 지수는 상승했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뭐 강세라고 볼 수는 없는데 강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5일 이평은 하락하고 있고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밀린 것도 아니니까 우선은 숫자적으로는 인정해야지. 그러니까 그 지표 추적자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 또는 심정적으로 이렇게 바이어스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롱을 잡았든 안 잡았든 빠질 것 같아, 상승할 것 같아 이런 결국은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감정적이든 뭐 어쨌든 바이어스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숏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나스닥이 빠질 것 같잖아요. 이렇게 봐도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빠질 것 같고 뭐 좋을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우선 이게 어쨌든 숫자적으로 골든 크로스란 말이죠. 그럼 이제 약간 나는 빠질 것 같은데 숫자적으로는 골든 크로스야. 그럼 어떤 기계들은 롱으로 잡고 있겠지 또는 숏은 안 치겠지. 그러면 내가 이제 숏이라고 생각하고 한 100개 정도 팔려고 했다가도 한 50개만 파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제어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가 생각하는 거, 나의 의견과 저 바깥쪽 숫자로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으로 돌아가는 세상과 항상 다르잖아요. 우리는 내가 맞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항상 달라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걸 맞춰가야 되는 거죠. 내가 맞더라도 언제 맞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얼마나 흥분할 수 있는지, 얼마나 내 생각과 달라질 수 있는지는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표를 억지로 보기 싫어도 계속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네, 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 그죠? 원달러 환율도 한국이 뭔가 이제 돈도 많이 풀고, 원화를 많이 풀어가지고, 원화가 약해질 것 같은데, 강해지잖아요. 그죠? 그 논리적, 그 이론적, 제가 금요일에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들 이제 뭐 다 경제학과고 교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답답한 지점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방송도 그렇고 누군가는 항상 논리적 설명을 원한다. 왜 환율이 하락하는지, 왜 금리가 올라가는지 논리적 설명을 원하는데 매매를 해보면 안다. 매매나 그 자리에서 운용을 해보면 안다. 그냥 내려가는 거다. 그냥 내려가는 그냥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내려가고 나서 그 이유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그게 더 논리적이에요. 그게 더 현실을 더 잘 설명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 금리 차가 이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되겠지? 한 번도 안 맞는 게 아니고 10번에 한 번 정도 맞아요. 아, 경제 성장률이 얘가 높으니까 이 경제 성장률 높은 나라 통화가 강해지겠지? 일본이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엔화가 얼마나 약해진지 아세요? 그러니까 가격을 보면서 논리적 설명을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건 당연한 인간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적 그것도 내 논리지. 나의 논리와 안 맞으면 인정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번에 다 잃는 거예요. 벌다가. 왜냐하면 대부분 세상이 논리적으로 좀 돌아가긴 하거든요. 근데 안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많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제 느낌에는 올해 이제 엄청 성공하지 못했지만 오래 하다 본 어떤 매매를 하다 보면 그냥 얘가 봐주는 느낌이야. 얘가 막 지 맘대로 움직이다가 아 너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한번 가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파악 못하는 어떤 실질적인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그 이유는 나중에 끼워 맞추는 게 가격이 다 움직이고 나서 끼워 맞추는 게 그런 뭐랄까 그런 케이스가 훨씬 더 많고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돼? 돈을 벌려면 그 논리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거길 따라가면서 내가 틀렸는지를 논리적으로 점검하는 게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사실은. 논리적 이론을 꽉 잡고 가격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 가격을 보면서 이 논리가 틀리지 않았나를 점검하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러 환율은 1386원 어디까지 하락할까요? 우선은 뭐 저 아래 계속 열려 있습니다. 내려갈 때 더 내려가는 거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거라서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가 달라지면 달라질 텐데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달러가 요즘에 워낙 약해서 원화 문제는 또 아니에요. 어느 순간 원화 문제가 아닌 게 됐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1386원이다. 1400원 깨졌습니다. 휴가철 끝나니까 또 그러네. 겨울에 가면 되지 뭐 그죠? 원달러 환율은 1386원이고 미국채 10년 금리 금요일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4.73이고요. 4.7이 어떤 크리티컬한 레벨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게 주봉인데 주봉 보시면은 높긴 하죠. 그죠?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히스토리컬 엄청 높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3년, 2024년 레벨만큼 높으니까 부담이 있는 건 맞아요. 부담이 있는 건 맞는데 요게 올라가서 시장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해할 수 있는데 이번 달 입찰은 대충 끝났거든요. 미국 국채 입찰할 때 조금 금리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은 그래도 이제 위쪽으로 열어둬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리 상승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CPP 오르면 어떻게 되고 OBP 오르면 어떻게 되고 CPP 하락하면 어떻게 되고 이게 그때그때 달라가지고 그냥 사후적으로 우리는 주식시장이 하락해 그러면 CNBC나 뭐 마켓워치 이런 데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막 우리 죽겠어 라고 한 걸 우리는 다음날 한국 시장에서 어제 미국 금리가 올라서 미국 주식시장이 빠졌습니다. 미국 금리 큰일 났네요 라고 하는 거죠. 돈 버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포커스를 미국 금리 때문에 주식이 빠졌다가 아니고 미국 주식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를 더 맞춰야 돼요. 사실 이것도 선호관계가. 미국 주식시장이 그동안 금리 상승할 때는 왜 아무 생각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금리를 들먹이면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게 2026년 3월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연초엔 별로 안 좋았지만 3, 4월부터는 좋았죠. 4월부터는 좋았죠. 근데 왜 이때 미국 금리 올라갈 때 미국 주식시장도 좋았습니다. 주식시장이 올라서 금리가 오른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경기가 좋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연준이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주식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모든 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식시장이 빠져. 왜 빠졌어?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근데 채권시장은 금리가 올라. 왜 올랐어? 주식이 올라서 그래.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시장이 그래서 어려워. 설명도 어렵고. 약간 그래서 누가 계속 못 맞추는 거지. 그죠? 미국채 10년 금리 4.73이고 다음 주에는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채 3년, 한국 3년 금리도 3.85로 지난주에 또 상승했고요. 3.8 정도. 왜냐면 이번 주라고 하죠. 월요일이 시작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어서 좀 경계감이 있습니다. 아마 인상하겠죠. 한국 3년 금리도 3.85. 그런데 지표 조작자 계속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금통위에 이번 주 목요일인데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했을 때 지표 추적자 꼭 보세요. 얘가 어떻게 되는지. 3년 국채 금리가 3.85인데 이번 주에 기준금리 인상했을 때 얘가 일반적이면 상승할 것 같죠. 근데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이미 충분히 기준금리를 상승을 반영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락하면 오히려 안도하는 거예요. 이 기준금리가 상승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채권 시장은 그런 식으로 반응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도 잭슨홀에서 그 캐비너 씨가 되게 매파적으로 얘기하면 단기 금리는 좀 상승할 수 있어도 장기 금리는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게 미국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보셔야 돼요. 금리. 이거 지표 추적자 정도 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죠? 주식 시황만 봐서는 모르는 거. 근데 저도 약간 저는 탑다운이니까 바텀업 하시는 분을 좀 어떻게 섭외해서 그분 뷰도 좀 많이 들어야겠어요. 개별 주식 같은 거 또는 이제 그런 장이 올 수도 있어서 섹터나 좀 밑에서 실적단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는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WTI 선물은 뭐 하락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86달러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요즘 배 한 척도 못 지나간다고 하는데 참 안 움직여. 그죠? 이거 짓누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해요. 보시면 얘도 연결 선물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친구도 WTI도 이런 어떤 하락 채널을 딱 맞아가지고 여기서 뚫리면 90달러 위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보시는 분 중에서 해외 선물 하시거나 원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나니까 한 2, 3주 후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번에 못 뚫고 내려가면. 근데 뚫고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뚫고 올라가면 100달러까지도 뭐 쭉쭉 열리는 거고. 일봉으로. 그래서 원유도 좀 불안하다. 원유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 금리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삼성전자 되게 28만 원인데 금요일에 그 주주가치 환원 정책이 발표됐는데 시장은 좀 실망한 것 같죠. 넥스트에서는 상승한 거 다 빠졌으니까. 그래서 한국 코스피 야간 선물도 한 2% 정도 하락했더라고요. 월요일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월요일 시초가는 예상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삼성전자는 아마 보합에서 시작하겠죠. 좀 하락해서 시작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 시초가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아. 그런데 하이닉스 시초가와 하이닉스가 장중에 어떻게 될지, 삼성전자가 오후에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되게 어렵죠. 그죠? 주주환원 정책이 굉장히 강력했다면 그냥 다 상승 쪽으로 보면 되는데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예측한다는 건 코스피 시장을 예측하는 거라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밀릴 것 같다.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배당이라는 게 좀 실망스럽긴 한데 이제 우선주나 뭐 이런 친구들이 끌고 올라가면 그렇기도 하고 또 배당도 배당이긴 한데 또 빠졌을 때 또 10월에 뭘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110조를 들고 거칠게 포커판에 왔는데 거칠게 치진 않아. 하지만 110조가 여기 뒤에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러면 조금 그거를 매도하긴 쉽지 않습니다. 매도하긴 쉽지 않고, 그러니까 좀 실망하신 분들은 매도할 수 있겠지만 사는 쪽은 또 사야 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연금이나 이런 데는 사야 되니까 돈이 어쨌든 계속 늘어나잖아요.
사야 되는 쪽은 결국은 살 수밖에 없어서 삼성전자가 매도를 막 엄청 밀고 내려갈 수는 없다. 그렇다 이제 열심히 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또 그거를 치고 들어오는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보시면은 차트가 21일평 뚫고 61일평 뚫고 쭉쭉 올라 긴 양봉을 그리면서 기대감 때문에 이틀 정도 상승했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여기 61일평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넥스트에서도 하이닉스는 좀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이닉스가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확실히 이제 사서 산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장에는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한 20조 정도만 산다고 해도 아니다 40조 정도만 매수한다고 했어도 괜찮을 텐데 굳이 배당으로 하겠다고 15조를 임직원한테 주려면은 15조 사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줄 때 주더라도 샀으면 좋겠는데 역시 뭐 약간 사풍이 있는 거죠. 보면은 확실히 사풍이 있는 거야. 그죠? SK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임원 되려면 뭘 꼭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일반적으로 말 잘 듣고 이런 게 아니고 확실한 실적을 세워야 된대요. 그래서 다른 그룹이 안 그렇다는 건 아닌데 좀 다르다라는 걸 또 한번 느꼈죠. 달러엔이 요거 이제 금요일이긴 한데 뭐 상승하긴 했는데 158엔 뭐 159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이 차트만 보면 일봉 보면은 21, 2평이 한 번에 꺾였잖아요. 여기서 이제 쭉 꺾인 거거든요. 얘가 한번 이틀 동안 끌고 내려가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손절이 많이 나왔고, 다시 달려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0엔을 일종의 저항으로 이 녹색선 21, 2평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달러 엔화가 강해지면, 그러니까 하락하면 좀 주가가 좋은, 주식에 좀 좋은 그런 효과를 보고 있죠.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엔이 약해질 때 달러 엔이 상승할 때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우리가 모르는 누가 좀 크게 물린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이제 달러에는 환율을 이렇게 쿼트하는 거죠. 이렇게 부르기 1달러가 몇 엔이야? 이게 159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직관적으로 제가 보려고 이 엔의 가격입니다. 이게 주봉이고요. 달러엔 선물이에요. CME에 상장된 거고 달러 엔 선물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1엔이 몇 달러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1 나누기 159 이게 159엔 이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1엔이 몇 달러야가 나오잖아요. 보면 0.00628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 100만을 곱합니다. 그래서 쿼트 할 때 6,300 이렇게 나오는 게 N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인 거죠. 요거는 이 내려갈수록 N이 강해지는 건데 이건 그 N의 가격이다 보니까 이건 N의 가격이니까 올라갈수록 N이 강해지는 건데 여기가 100엔이면 이제 1달러가 100엔일 때 100인 거죠. 이거 만인 거죠, 만. 그죠?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된 거예요. 왜냐면 옛날부터 1달러가 100엔 때였으니까 120엔, 뭐 90엔, 70엔 이랬으니까. 그래서 1달러가 100엔일 때 만이 되게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6,300이야?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달러엔 선물 이제 선물 그렇게 설계한 걸 어떻게 해? 그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달러엔 선물이 6,301인데 이걸 6,301 뭐 달러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6301 이렇게 얘기해요. 6,301 이렇게 하고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20년 3월 13일이 9,887이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100엔 정도 되는 거죠. 1달러가. 그때부터 좀 올라갔다가 계속 하락해서 이때가 이제 20년 6월 정도였고 20년 6월에 9,600이었는데 지금 6,300이에요. 거의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얼마야? 한 40% 정도 하락한 거죠. 그죠? N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정도에서 차트를 볼까요?
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 저점, 여기가 얼마나 약한지 6110.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개입이 들어온 거고, 지난주가 그 개입 들어온 주가 요때였던 거죠. 월간으로도 보면 거의 사상 최저인 거죠. 그래서 224월이 2009년 요때 언제냐면 2011년 10년 금융위기 나서는 13,000이잖아요. 이때는 막 70, 아니다 80엔, 79엔 이랬습니다. 엔이 강해졌어요. 근데 이때 언제부터 약해졌냐면 아베가 정권 잡고 나서 엔을 약하게 만들었죠. 이때부터 BOJ가 엔을 엄청 많이 풀었고, 엔을 약하게 만들려고 엔을 엄청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그 엔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유동성의 홍수가 이때부터 시작됐고, 2012년에 BO22가 참전했고, 오히려 2013, 14, 15에는 그 미국 연준은 좀 자제했고, 중국이 이때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재정으로 돈을 또 엄청 많이 퍼부었죠. 그래서 부동산 엄청 비싸지고. 그래서 부스트가 팍팍팍 됐어요. 미국 연준이 달러를 한번 팍 퍼붓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재정을 많이 써가지고 위안화를 퍼붓고, 그 다음에 일본이 엔을 퍼붓고, 그 다음에 ECB가 퍼붓고. 그게 이제 그 유동성의 어떤, 그게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는 거죠. 마치, 다크 에너지처럼 계속해서 이 팽창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보시면 여기는 딴 데서 다룰 텐데 아직 엔이 강세로 전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시면 이때도 뭐 맞고 떨어졌고 이때도 맞고 떨어졌고 주봉으로 보면 여전히 약세예요. 그래서 엔이 강세로 돌아섰다고 보긴 좀 어렵고 뭐 굳이 뭐 차트를 그리자면 뭐 주간으로 요 정도 라인이 깨졌다 정도 뭐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가지고 뭐 20주선도 못 돌아섰는데 뭐 올라가 봐야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걸릴 거라서 여기가 얼마야? 6650이니까 100 지금 130엔도 아니네. 140엔도 안 되고 148엔 정도, 150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엔이 강세로 돌아서려면 굉장히 근본적인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달라지는 게 시장이 좋은 쪽인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상승 쪽일지 하락 쪽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불안한 거죠. 달러에는 이제 159엔 정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빨리 가야 돼. 오라클 금요일에 상승했는데 뭐 큰 의미는 둘 수 없지만 뭐 얘가 올라가면 전체 시장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AI나 이쪽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기보다는 그냥 그쪽에 대한 공격이 잠깐 멈춘다고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오라클이 상승하면 뭐 다른 친구들도 좀 덜 패는 것 같고 그래서 오라클 그냥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16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 좀 뭐가 달라진 거겠죠. 특히 요 노란 선 121선 이평인데 이걸 뚫고 올라가면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나중에 알겠죠. 그 다음에 30년 만기 일본 국채 이거 많이 보시니까 뉴스에도 많이 나니까 4%입니다. 30년 만기. 한국 장기국채 금리보다 더 높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4.7인데 일본은 금리 여전히 기준금리가 1%대거든요. 근데 미국은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사이니까 굉장히 높은데 장기국채가 굉장히 높죠. 일본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건 일본 30년 후에 금리가 이렇게 될 거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서가 아니고 그냥 국채 발행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일본 금융기관이. 그거는 이제 잘 안 받아주는 거죠. 딴 거 살 게 더 많고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내에서 채권을 담을 수 있는 비중이 정해져 있어요. 국채가.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채를 그냥 많이 발행하면 그걸 못 받으니까 못 받겠는데요. 그럼 이제 점점 다른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받을 때는 금리를 높게 요구하는 거죠. 또 싸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치면 우리가 이제 몸이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집 10채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뭐 많이 산다고 해도 두세 채 정도 살 수 있어요. 물론 10채, 몇백 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우리가. 그런데 갑자기 이제 집을 달 같은 데다가 막 5억 개를 지어줘. 막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안 되겠고. 내 옆집에 갑자기 5억 개가 생겨. 그러면 집값이 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필요가 없으니까.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국채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그럼 얘들이 이거 할 때 무슨 GDP나 물가 성장률 보느냐? 사실은 살 때 안 봐요. 저도 채권 트레이더, 채권 운용도 했지만 그거는 그냥 나중에 얘기합니다. 오늘 되게 이 가격 결정의 비밀을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아까 보셨죠? 3년 만기 국채금리 얼마였죠? 3.8 정도였죠. 우리나라 물가 성장률이 3%가 넘습니다. 그거 따지고 하면은 국채는 사면 안 돼. 그냥 돈이 원하는 지금 녹고 있거든요. 그죠? GDP 성장률이 얼마야? GDP 성장률을 지금 우리나라 3.5 나온다고 그러고 있어요. 명목 GDP 성장률은 지금 7이냐 뭐 8이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3년 국채금리가 3.8이 되면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5%는 넘어야 돼. 근데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 거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중앙은행이 돈을 시장에 안 풀면 그렇게 어떤 공식이나 규율에 따라서 돌아가는 시장이 그런 때가 있었어. 근데 그 2010년 이후로 그런 시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적응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정도 지표 추적자는 빨리 정리해 드릴게요. 외국인 팔았고, 개인은 샀고, 코스피는 6,900이고, 코스닥은 800이고, 나스닥은 26,180, 원달러 환율은 1,386원, 미국채 10년 금리는 4.73, 국채 3년 금리는 3.85, WTI는 86달러, 삼성전자는 28만 원인데 뭐 잘 모르겠다. 빠질 수도 있겠다. 하이닉스는 170만 원 정도.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 그죠? 180만 원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170만 원이고 다음 주에 180만 원 되면 200만 원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겠죠. 달러에 159엔이고 오라클은 좀 상승했고 30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는 4.05%입니다. 4%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지표는 본 거고 빨리 다음 주 전망 이번 주라고 하죠. 당장 내일이니까 이번 주 전망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표 추적자는 원래 계획은 15분에 끝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점점 말이 많아지고 있어서 되게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표 외국인 순매수 어느 순간 없애버리려고요. 일정 다음 주에 원래 월말엔 별로 중요한 게 없는데 중요한 경제 지표나 이벤트가 별로 없는데 다음 주는 되게 많아요. 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네요. 월요일은 별게 없습니다. 월요일에는 경제 지표나 이런 거 별로 없고 뭐 연설 같은 건 있을 수 있는데 트럼프 빼고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월요일은 좀 약간 눈치 보기 게임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를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화요일에 소비자 동향지수 우리나라 거 나오고 소비자 신뢰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 동향지수는 한국은행이 이제 발표하거든요. 106이에요. 100 넘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소비자 동향이 좋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자신감에 차있어요. 놀랍게도. 106이 나오면 이전이 106인데 뭐 110 이렇게 나와. 그러면 금리 그냥 무조건 올리는 겁니다. 왜냐면 한국은행이 소비자들이 좋은데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표의 신뢰성 이런 거 이제 저한테 따지시면 안 됩니다. 지표가 원래 만들어진 지가 언제인데 뭐 그죠? 미국도 소비자 신뢰지수 나오는데 이것도 꽤 중요합니다. CB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90.3이고 이것도 90.3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원래 100 넘으면 좋긴 한데 이 정도는 좀 많이 반등한 거고. 수요일부터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수요일에 미국 GDP 수정치긴 한데 GDP는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어떤 뭐랄까 체계를 갖춘 나라에서는 속보치,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나오죠. 수정치를 잠정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급하게 한번 낸 다음에 수정하고 확정하는데 연율로 1.5% 이거는 이제 연율이니까 1년에 1.5% 정도 상승하는 걸로 이제 연율 환산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라서 미국은 실질 성장률이 한 1.5에서 2 사이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 이상 전망되고 있고 PC라고 이거는 이제 물가지수의 일종인데 연준은 이걸 좀 더 열심히 봅니다. MOM은 이제 month of month니까
전달 대비 0.1% 상승. 근데 전달 대비 이런 식으로 상승하면 연간으로 1.5% 정도 상승하죠. 물가 상승률이. 근데 지금도 이것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보고 있는 엔비디아 실적. 엔비디아 놈들은 꼭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보다 좀 더 걸립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있다가 발표하는데, 근데 엔비디아,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엔비디아 차트를 꺼내놨어요. 엔비디아. 얘가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할 때마다 하락해가지고, 이게 역시 약간 아시아계인 것 같다라고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차트는 좋거든요. 차트는 보면 21일 평도 올라가고 있고, 뭐 여기서 골든 크로스도 났고, 차트는 좋은데 이상하게 이제 걸려, 그죠? 내려오려고 준비하는 느낌적인 느낌. 나스닥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하면 엔비디아가 신기하게도 실적 발표했는데 엔비디아가 상승해. 그러면 되게 좋은 겁니다. 상승하면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5% 여기 뚫리면 이제 또 최고점 뚫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 이거는 예측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수요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목요일에 한국은 되게 중요한 금통이 기준금리인데 아마 예상은 25bp 더 인상해서 3% 든다라는 게 이제 예상이고요. 아까 한국 3년 금리가 3.86이었죠. 그러면 기준금리가 3% 정도 되면 기준금리는 2주짜리 금리거든요. 2주짜리 금리가 3%면 한국 3년 국채금리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를 시장이 결정했는데 80bp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상하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고 저는 어쩌면 좀 덜 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시작되고 금요일에 이제 케빈 러시 연준 의장이 잭슨홀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중요하죠. 케빈 러시가 워낙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데 뭐 저는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우리 장 다 끝나고 금요일에 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어요. 긴장해야 되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붉은색이 제가 좀 더 중요한 거 그 다음에 파란색이 조금 덜 중요한 거 검은색은 좀 더 많이 안 중요한 거라는 건데 주 후반에 특히 수목이 이렇게 몰려있죠. 그래서 다음 주는 월요일은 조금 워밍업 조금 눈치 보기 하다가 화요일부터 조금 움직일 수 있고 수요일 목요일엔 좀 장이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월말이라서 8월 말이라서 8월에 코스피가 지금 조금 상승 중이거든요. 한 5% 정도인가 상승 중이기 때문에 월 초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계속 물려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압박은 있는데 조금 결정하는데 저도 여전히 조금 뭐랄까 방향성을 그래도 위냐 아래냐는 좀 정해놓고 움직여야 되는데 정해놓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희미해요 그게 민지 아닌지. 왜냐면 지표는 꽤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GDP나 미국 GDP나 우리나라 기준금리 같은 거 지표는 꽤 중요한 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 금리 방향은 위쪽이겠지. 금리 방향은 뭐 엄청 하락하려면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러시가 내가 사실은 비둘기요.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겠소. 라고 하면 엄청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럴 확률은 높지 않으니까. 달러 약세가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요거는 제가 정리 중인데 아마 내일 뭐 안물라에서 달러가 왜 약세로 되는지에 대한 제 가설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달러가 금요일에도 그랬고 목요일에도 그랬고 지난주에 생각보다 많이 약해졌어요. 보시면 이게 선물이니까 달러의 가장 반대편 쪽에 있는 게 유로화거든요. 유로화 보시면 죄송합니다. 주간으로 0.92% 1%나 상승했습니다. 아까 엔화도 주간으로 강해졌잖아요. 일간으로 보시면 되게 요게 수요일에 생각보다 많이 유로화가 쭉 강해졌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외환에서 이렇게 유로화가 엄청 큰 변화를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일목균형표 감안해서 일봉상으로는 꽤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어요. 수요일에.
수요일이 언제죠? 수요일에 그 베센트가 그 얘기 할 때잖아요. 바이뱅 이런 얘기 할 때. 그래서, 음? 혹시 캐미너 씨가 이번에 좀 얘기해가지고 세게 한번 해줄 수도 있나? 그럼 미국 국채 시장에 뭐 변화가 생기나? 근데 제가 볼 때는 크립토 커런시 관련해서 거 같아요. 그 비트코인도 많이 움직이는 거 보면. 그거는 좀 정리 중이고요. 어쨌든 달러가 의외로 약하다. 달러가 약하면 비달러 자산이 좀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할 것 같으면 달러를 가진 투자자들이 비달러 자산으로 좀 자산을 옮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같은 데 들어올 수 있긴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나 우리나라 내부의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평가가 더 중요하고, 삼성전자를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건가를 아마 그 증권사 보고서들이 이제 월요일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그걸 읽거나 또는 각 운용사들도 또는 기관 투자자들도 그에 대한 스탠스를 결정해야 돼요. 삼성전자 어떻게 할 거야? 삼성전자 110조 믿고 살 거야? 아니면 여기서 다 먹었다고 생각할 거야? 하이닉스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게 되게 중요해서 월요일 오전에는 엄청 눈치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개인분들도 제 생각에는 월요일 오전에 뭐 급등하든 급락하든 오전에 좀 보시고 오후부터 좀 보시는 게 어떤가. 또는 월요일은 그냥 스킵하고 화요일부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후반부에 어떤 가격이 결정돼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 건 좀 못 먹더라도 어쨌든 들고는 다 계실 테니까. 그래서 애드하거나 뭐 매도하는 것도 조금 화요일 이후로 미루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심리도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결정하기가 어렵긴 했는데, 근데 또 여기서 제가 다음 주 뭐 보고 결정하시죠라던가 알아서 하시죠라고 하는 건 제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마음속에 결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보실 필요 별로 없긴 합니다.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다른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매일매일 하는 거는 그냥 대응하시는 분들,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알상무는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정도 참고하시면 되지, 저걸 따라 한다든가 참조하셔도 되지, 그죠? 참조하셔도 되는데 항상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코스피 일봉인데 저는 그 레인지를 위쪽으로는 4%, 아래쪽으로는 6% 정도 해놨고요. 왜냐면 충실하게 그 기술적 지표를 따랐습니다. 그냥 아래쪽은 21이평 6,460에다 그어버렸고, 위쪽은 61이평까지 못 갈 것 같고 그냥 볼린저 상단 7,200에 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어차피 그래도 보시면 이 레인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지난 3주간, 그죠? 변동성은 좀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 건데, 위도 아래도 뭐 엄청나게 올라갈 만한 어떤 지금으로서는 어떤 동력 같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락하든 올라가든 좀 받아들일 생각인데, 하락해도 이 21이평 위에 있으면 9월도 있으니까 그렇게 막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상승해서 여기 7,000에서 7,200 사이에서 끝나면 제일 좋은 거고, 갑자기 7,500으로 가는 61이평에 붙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어쨌든 저는 지금은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막 매수 사이드 카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한 건 아니고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7,200까지 좀 열어두는 편이고, 굳이 위냐 아래냐를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전 위쪽을 보는 쪽입니다. 지난주와 같이 월화에 좀 별로 안 좋다가 목금에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근거는 없어요. 아시겠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뉴스를 쭉 보면 엄청 좋은 건 없어. 그죠? 근데 막 도망가야 될 것도 없어요. 사실 보면. 그죠? 뭐 중국 반도체 얘기 있죠. 중국 반도체가 우리 추월할 거다. 또 좀 줄어들었죠. 창신 메모리 얘기 좀 줄어들었죠. 근데 그쪽이 계속 추격해 오는 건 맞지만, 이번 주에는 뭘로 주식이 하락할까 되게 궁금합니다. 지난주에는 금리였고,
그 전주에는 창신 메모리였고, 그 전주에는 아마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였고, 이번 주는 뭘까? 이번 주는 부동산일까? 정치적 혼란일까? 아니면 또 호르무즈일까? 그래서 뭐 엄청난 악재, 호재도 없긴 합니다.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순환매. 요거 현금 비중 제가 지난주까지는 30%를 유지했는데 20%로 낮춘다는 건 현금 투입을 한다는 거죠. 예비군 중에서 10% 정도 투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금 비중이 무슨 의미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투자한다는 마음속으로 금액, 실질적인 금액 또는 내가 감사합니다. 1조는 왜? 1000조 필요합니다. 니케이쇼 치려면. 1조 모으면 제가 그냥 기부만 하고 죽겠습니다. 어쨌든 현금 비중이란 게 뭐냐면,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1000만 원이라면 20%니까 200만 원은 이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포트폴리오에 현금도 자산인 거지. 삼성전자가 80 들어있으면 20 정도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달라지겠죠. 내가 얘가 1000만 원 원하는데 얘가 1억이 됐어. 그러면 사실은 뭐 2천만 원까지 현금화하기 좀 그렇다면 뭐 한 1500만 원짜리 그러니까 계속 파는 거죠.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 팔아서 현금 비중을 늘리긴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고. 근데 또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요건 알아서 하시고요. 다음 주는 전 순환매는 2자. 다음 주 만약에 강해진다면 순환매로 강해지는 건 아닌 것 같다. 역시 또 반도체가 날아갈 것 같고, 각 섹터에서도 주도주만 1, 2등만 하자. 2, 3등 친구들까지 갈 돈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5분할이라고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는 나눠서 오전 오후 두 부대로 나눠서 오전 오후 보내는 거 했죠. 이번 주에는 내가 이번 주에 살려고 마음 먹었던 거, 좀 마음속에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어렴풋하게 규모가 있잖아요. 이제 5등분해서 월화수목 나눠서 사시는 걸 한번 해보죠. 종가에 사시던 아니면 시초가에 사시던, 그러면 조금 평균 단가가 뭐라는 걸 좀 느껴보실 수 있어요. 그냥 충동적으로 올라간다 사는 게 아니고, 시간이나 또는 날짜만 정해놔도 어느 정도 시장은 따라가거든요. 손실이 나도 좀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어요. 먹더라도 좀 덜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눠서, 내가 뭐 일주일에 10만 원 사는 사람이다. 그럼 만 원씩 나눠서, 너무 적나? 100만 원 사는 사람이다. 그럼 10만 원씩 나눠서. 근데 이제 삼성전자 30만 원인데 어떻게?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냥 5번 나눠서 사는 걸로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훈련하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던지고 도망가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매매를 조금씩 해보시는 거죠. 그냥 모르겠다, 빠지면 모르겠다, 누워버리면 계속 눕는 겁니다. 올라갈 때도 막 팍팍 날아가는데, 뭐 너무 올랐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느끼시겠지만, 시장이라는 게 평소에는 그냥 꼬물딱 움직이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내면서 이제 꼬물딱 이래요. 그러다 어느 순간 시장이 확 바뀌는 때가 있어요. 위든 아래든. 3일도 아니야. 기관 투자자나 하루 놓치면 끝인데, 3영업일 놓치면 그냥 다 망하거나 그 위로 올라가는 걸 못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땐 기관 투자자하고 개인 투자자하고 차이점인 건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죠. 매일매일 살아야 되니까. 생업을 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표 추적자 이거 뭐 1시간밖에 안 되고 짧을 때는 15분밖에 안 되지만, 될 수 있으면 보시는 게 좋아요. 누가 이렇게 막 나레이션 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있을 때 좀 보시는 게 좋고, 나중에 뭐 다른 방법으로 다 이렇게 매매가 익숙해지시면 시스테미컬리 그걸 나한테 계속 알려주는 프로그램 언젠간 나오겠지. AI가 그죠? 그런 게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매일 보시고, 요거 한 6개월 한 3개월만 보시면 좀 달라집니다. 이제 지금도 느낌이 오죠, 그죠? 미국 금리 내일 아침에 막 뉴스에 나와 4.73 엄청 높다. 근데 뭔 소리야? 계속 상승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시초가가 되게 중요해요. 내일 오전에 삼성전자를 시장이 어떻게 할 건가, 뺄 건가, 주식을 뺄 건가, 그냥 치고 올라갈 건가, 외국인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서
다음 주 초에는 좀 눈치를 많이 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8시 됐으니까 지표 추적자 플러스 다음 주 대비 약간 다음 주 약간 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월요일에 넥스트장 열리는 거 보고 또 다른 뉴스들 나오면 그거 추가해서 월요일 당일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끝을 해야 되니까 네. 남은 시간 푹 쉬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슈카월드 하시니까 슈카월드 보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